1978년 인텔 8086 CPU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존재하던 8비트 CPU 8080과 Z80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강력한 16비트 범용 프로세서였죠. 그리고 IBM이 8086을 변형한 8088을 채택하면서 8086 계열은 곧 IBM PC 표준의 기반이 됩니다. 8086은 16비트 아키텍처로 내부 레지스터와 ARU가 16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메모리는 세그먼트 오프셋 방식으로 최대 1MB로 20비트 주소선을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큰 용량이었죠. 초기 모델의 클럭 속도는 5MHz로 지금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게 느리지만 그 시절에는 최고 성능이었습니다. 또한 CS, DS, SS, ES 레지스터로 메모리를 나누어 관리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직접 세그먼트를 조작해야 했고, 그만큼 프로그래밍 난이도도 높았습니다. 소프트웨어 환경도 변화가 있었는데, MS-DOS는 단일 작업 OS라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었고, 멀티태스킹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FAT11을 사용했죠. GUI 환경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CLI 명령어 기반으로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스토리지는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기본이었고, 용량은 160KB에서 360KB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하드디스크는 너무 비싸서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죠.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모드 80x25 문자였고, 메모리 용량은 보통 64KB에서 256KB 정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1985년 인텔 80386, 흔히 386이라고 불리우는 프로세서가 출시되고 32비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CPU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이고, PC가 진짜 컴퓨터답게 되는 시기가 이 시점입니다. 8086과 286의 한계를 넘어 현대 OS 구조에 기반을 제공했죠. 완전한 32비트 아키텍처로 레지스터와 연산장치, 데이터 경로 모두 32비트이고 주소 공간은 4GB 수준으로 지금의 컴퓨터 구조와 동일한 범위를 가집니다. 32비트 명령어 셋을 도입한 첫 X86 CPU이기도 하죠. 초기 12MHz 클럭으로 시작해 후속 모델에서는 20, 25, 33MHz로 점진적으로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고정소수점 연산 강화와 16비트 컴퓨터에서 32비트로 세대가 점프되었죠. 386이 가장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보호 모드가 완성되어 현대 OS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호 모드는 프로세스마다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OS만이 하드웨어를 접근할 수 있었고, 일반 프로그램은 제한된 권한으로 실행이 되었죠. 게다가 메모리 침범 방지로 시스템 충돌을 감소시켰습니다. 이전에 8086과 286 시대에는 프로그램 하나가 메모리를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 전체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386부터 진짜 PC다운 안정성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보호 모드와 페이지 테이블 덕분에 멀티태스킹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고 프로세스를 격리시키며 스레드 개념이 적용되어 현대에서 사용되는 윈도우와 리눅스의 기반이 되었죠. 이전에 사용하던 MS-DOS 시절에서는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리고 386에서 최초 도입된 기능으로는 메모리 관리 기술인 페이징이 도입됩니다. 페이징의 효과로는 물리 메모리를 작은 페이지 단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 메모리는 부족해도 가상 메모리로 보완하였으며, 프로그램 간 충돌 방지를 적용하여 메모리 보호와 관리,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시켰죠. 그리고 386이 성능과 OS 기반을 제공하면서 대표적으로 등장한 운영체제는 1990년대 출시한 윈도우즈 3.0, 그리고 1992년에 출시한 윈도우즈 3.1입니다. 이 시리즈는 GUI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했고, 386의 보호 모드를 이용해 가상 메모리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였으며, 도스 위에서 돌아가지만 사실상 반쪽 OS처럼 동작하여 기업에서 사무용도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어요. 컴퓨터가 업무용 도구에서 대중적 운영체제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1989년 인텔에서 80486이 출시됩니다. 일명 486이라고 불리우는 프로세서죠.
컴퓨터의 성능을 한 단계 윗세대로 상향시킨 CPU로 평가됩니다. 386이 구조적으로 32비트, 보호모드, 페이징을 만들었다면 486에서는 속도와 효율, 그리고 통합 아키텍처를 통해 현대 CPU의 기본 형태를 완성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부동소 수점 연산장치인 FPU가 내장되어 386 시절에는 별도 칩 387 FPU가 필요했는데 486은 FPU가 CPU 내부에 내장되어 그래픽 연산이나 CAD, 3D, 과학 연산, 그리고 정밀 계산 작업 이런 영역에서 체감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486 DX 라인업에서 FPU가 기본 탑재됩니다. 486은 5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도입하여 명령어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어요. 파이프라인 덕분에 클럭 한 번당 더 많은 명령을 처리하게 되며 동일 클럭의 386보다 2배 가까운 성능 향상이 이뤄졌습니다. 486은 명령과 데이터를 통합하는 8KB L1 캐시가 CPU 안에 내장됩니다. 이전 세대는 메인보드에 캐시가 달려있어 느렸지만 CPU 내부 캐시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후 CPU 안에 캐시가 있어야 한다는 구조가 표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초기 모델은 25MHz, 33MHz, 50MHz 수준으로 후반에는 66MHz 그리고 80MHz 제품도 등장하였고 특히 486DX2 66MHz와 DX4 100MHz 모델이 90년대 초반과 중반 컴퓨터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게 됩니다. 486 시대에서는 기존 윈도우 3.1에서 윈도우 95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386이 보호모드 기반, 가상 메모리, 멀티태스킹의 토대를 만들었다면 486은 GUI 환경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1995년 윈도우 95에서는 완전한 GUI 통합 운영체제가 완성되었고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줄이 등장하였으며 멀티태스킹이 강화되었고 컴퓨터에서 새 하드웨어를 연결할 때 사용자가 별도 설정 없이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도입됩니다. 윈도우 95는 사실상 486 성능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컴퓨터가 대중 가전제품처럼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486 시대의 일반적인 컴퓨터 구성으로는 4MB에서 8M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당시 16MB면 상위 클래스에 속했습니다. 저장 장치는 IDE 방식의 80MB에서 500MB 수준의 하드디스크가 사용되었고 VGA 카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는 1.44MB 수준으로 컴퓨터의 성능이 일반 소비자도 GUI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만큼 충분히 올라온 시점이에요. 1993년에는 인텔 펜티엄이 등장했습니다. 486 이후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이기도 했고 CPU의 세대 명칭을 숫자에서 이름으로 바꾼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펜티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높은 성능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펜티엄은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고성능 컴퓨팅에 들어가는 첫 신호탄이었죠. 486은 단일 파이프라인이었지만 펜티엄은 U 그리고 V 파이프라인 2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한 번에 2개의 명령어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최초의 X86 CPU인 셈이죠. 이것이 슈퍼스칼라 구조의 시작이며 동일 클럭 대비 486보다 체감 성능이 2배 가까이 향상되었어요. 펜티엄은 사실상 클럭 경쟁 시대에 1막을 열게 됩니다. 초기 펜티엄 클럭 속도는 60, 66, 75, 90, 100MHz 수준으로 이후 1996년대 펜티엄 MMX, 1997년대 펜티엄 2, 1999년대 펜티엄 3로 이어지며 클럭은 100에서 500 그리고 1GHz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AMD와 인텔이 1GHz 최초 달성 경쟁을 하며 컴퓨터 업계가 클럭 중심으로 과열되었기도 했죠. 이 시기를 흔히 메가헤르츠 전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1996년에 등장한 펜티엄 MMX 모델은 게임이나 영상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작업을 가속하기 위해 MMX 명령어를 도입했습니다.
특징으로는 57개의 SIMD 기반의 명령어와 8비트, 16비트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며 당시 2D 게임 그리고 MPG 영상 재생 등에서 눈부신 성능 향상을 이뤘죠. 이후 SSE, SSE2, AVX 등의 SIMD 발전의 첫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MMX는 초기 멀티미디어 CPU 시대의 상징인 셈이죠. 클럭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PU는 빠르게 뜨거워지고 전력도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486 시대까지는 방열판만 달아도 충분했지만 펜티엄부터는 방열판에 펜을 기본 장착시켰으며 메인보드 전원부인 VRM을 강화시켰어요. 뜨거워진 탓에 냉각 설계 중요성이 증가한 거죠. 특히 2000년대 초에 등장한 펜티엄4는 3GHz 이상의 극단적 클럭을 추구하여 발열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클럭 전쟁의 한계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펜티엄 시대는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멀티미디어 기기로 진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윈도우 95에서 윈도우 98 그리고 윈도우 2000까지 게다가 3D 게임 기술도 발전하여 흔히 그 어디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둠 그리고 한국 민속놀이 정도로 취급되는 스타크래프트가 이때 출시되었죠. 게다가 MPG 영상 재생의 보급과 인터넷도 대중화되어 모뎀에서 ADSL을 사용하게 되었고 CPU 성능이 올라가면서부터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가 속도 제한 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1990년에서 2005년까지 CPU의 경쟁은 클럭은 곧 성능이었기 때문에 클럭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가 되었지만 펜티엄4의 넷 버스트 아키텍처는 3GHz에서 4GHz를 시도하며 한계에 도달합니다. 한계 요인으로는 100W 이상의 소비 전력으로 발열이 폭발하였으며 미세 공정 한계로 전력 누설 증가와 클럭 상승 대비 성능 향상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안정성 문제가 증가하여 더 이상 클럭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지속 불가능함을 업계가 인정하여 이 2004년에서 2006년에는 클럭 전쟁이 종말되었습니다. 클럭을 더 올릴 수 없게 되자 업계는 병렬화로 전환합니다. 최초의 메인스트림 멀티코어 CPU인 2005년에 출시한 인텔 펜티엄 D 모델이 출시됩니다. 실질적인 첫 듀얼코어 모델이었고 이후 2006년에는 인텔 코어 듀오, 인텔 2 듀오 출시로 본격적으로 멀티코어를 대중화시켰으며 AMD에서도 2005년 에슬론 64 X2 모델이 출시되어 듀얼코어 경쟁이 이루어졌어요. 이후 2007년에는 쿼드코어, 2008년에서 2009년에는 헥사코어, 2010년도 이후 옥타코어로 발전하여 멀티코어는 한 명이 빨리 일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동시에 일하는 게 낫다 라는 개념에 실현되었던 것이죠. 클럭 대신 코어 수를 늘리면 전력이 폭발하므로 필수적으로 전력관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인텔의 스피드 스텝은 작업량에 따라 자동으로 클럭과 전압을 조절하였으며 AMD에서도 쿨 앤 콰이어트라는 저전력 상태에서 발열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나타났죠. 그리고 터보 부스트가 등장하여 코어 일부만 필요할 때 클럭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기술이 도입되었고 C 스테이트, P 스테이트 기술을 이용하여 UU 코어를 완전히 꺼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했어요. 결과적으로 CPU는 필요할 때만 강해지고 필요 없을 땐 최대한 쉰다 라는 방식으로 설계되기 시작합니다. 멀티코어가 등장했지만 초기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싱글 스레드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CPU는 멀티코어인데 정작 소프트웨어가 한 코어만 사용하는 시대가 있었죠. 변화가 시작된 분야는 인코딩과 영상 편집, 그리고 3D 렌더링이나 CAD, 압축이나 압축 해제, 게다가 게임 엔진에서도 멀티스레드를 도입하였고 브라우저에 탭 시스템이 등장하였으며 당연하게도 운영체제 커널 구조에서도 점점 스레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CPU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CPU 성능이 향상되면서 운영체제, 프로그램, 다양한 산업 분야에 여러 영향을 끼치면서 주연 자리를 맡았지만 현재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CPU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주연에서 조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CPU는 근본적으로 직렬 연산에 최적화된 구조예요. 소수의 강력한 코어로 복잡한 로직을 제어하고 높은 단일 스레드 성능으로 분기 처리나 복잡한 로직에 강했지만
병렬 연산이 필요한 딥러닝 시대에는 구조적으로 부적합해요. CPU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딥러닝은 수백억에서 수조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만 CPU는 아무리 빨라도 한 명이 미친듯이 빨리 계산하는 방식이라서 GPU처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계산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CPU 아키텍처 자체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죠. GPU는 원래 게임용 그래픽 렌더링 장치였지만 그 본질은 대량 병렬 벡터 연산기였습니다. GPU 구조의 핵심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연산 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 연산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행렬 곱셈이나 벡터 연산에 최적화된 것이죠. 대규모 SIMD 구조로 딥러닝의 핵심 연산인 행렬 곱셈과 텐서 연산에 GPU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알렉스넷 이후 딥러닝은 GPU 가속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GPU도 빠르지만 AI 전용 연산에 최적화된 전용 칩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NPU 그리고 TPU죠. NPU는 Neural Processing Unit 의 약자로 스마트폰이나 엣지, 디바이스 중심으로 애플, Neural Engine 삼성, NPU 스냅드래곤, 헥사곤 등 모바일 기기에서 AI 실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설계한 AI 특화 칩이 있어요. 바로 TPU예요. TPU는 Tensor Processing Unit 의 약자로 행렬 곱셈 전용 매트릭스 유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초고속 텐서 연산과 대규모 모델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FPGA, ASIC 기반의 AI 칩으로 특정 AI 모델이나 연산에 특화된 가속기인 것이고요. 결국 AI 연산은 CPU에서 GPU로 넘어갔고 그 다음 NPU와 TPU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죠. 대규모 모델 시대가 도래하면서 CPU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AI 모델 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GPT-3에서는 175 빌리언 파라미터였고 GPT-4는 수천억 개에서 수조 파라미터로 라마, 제미나이, 클로드 등 초거대 모델이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델을 트레이닝하려면 1000대 단위의 GPU 클러스터가 병렬로 협력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CPU 단독으로는 수천 년이 걸릴 수준인 거죠. 또한 추론 실행도 수십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의 VRAM 대역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 구조로는 속도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CPU가 없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기에 역할이 분리되어 사용은 하게 됩니다. CPU는 컨트롤러로서 사용하고 GPU는 연산 엔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CPU는 OS의 관리나 스케줄링, 그리고 I/O 제어와 메모리 관리, 무엇보다 GPU와 TPU에게 작업을 넘기는 역할을 수행해요. GPU와 TPU는 CPU에서 요청받은 작업을 실제 연산하고 행렬 곱셈이 이뤄지며 추론과 학습 처리로 초병렬 벡터 계산이 이뤄져요. 과거 CPU는 두뇌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매니저나 조율자 역할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